여러분 안녕하세요. 접어서 만드는 빵에 관한 여러분이 평소 궁금해하셨던 질문 또 오해에 관한 내용을 모아봤어요. 지난 2년 반 동안 꾸준히 받아온 질문까지도 다 모아서 자세히 답변해봤으니까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16개로 좀 많아요. 그래서 더보기에 질문별 타임라인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궁금한 것만 보고 싶은 분들은 궁금한 것만 골라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중간중간에 실험 결과 사진 같은 자료 사진도 나오니까 화면을 같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용어 설명부터 하자면 접어서 만드는 빵이란 제가 소프트빵을 만들 때 쓰는 방법, 그러니까 기존에 힘과 시간을 들여서 기계든 손이든 치대서 글루텐을 형성하고 만드는 게 일반적이었던 식빵이나 모닝빵 같은 소프트빵을 치대지 않고 재료만 섞어준 뒤 1차 발효 중간에 시간텀을 두고 2번 접어서 글루텐을 형성해서 부드러운 결의 빵을 만드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접어서 만드는 빵이란 이름은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방법은 보통 무반죽 프랑스빵, 무반죽 치아바타 같은 계열의 빵을 만들 때 1차 발효 중간에 폴딩을 줘서 만들던 것을 소프트 빵에도 대입을 해보면 빵이 잘 나올까라는 호기심으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저 또한 무반죽 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무반죽 소프트빵, 치대지 않고 만드는 소프트빵이 접어서 만드는 빵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어로 반죽이라는 단어가 첫째, 영어의 니딩에 해당하는 즉 힘을 가해 치대는 행위, 두 번째 영어의 도우에 해당하는 밀가루 덩어리 그 자체, 세 번째, 그 도우를 만들어내는 작업 그 자체. 이렇게 중복되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무반죽이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힘을 가해 치대는 행위도 한국어로 반죽이라는 말에 해당되기 때문에 치대지 않는 것을 무반죽이라고 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고 또 이미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는 용어인 만큼 저 또한 무반죽이라는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냥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적어도 제가 만드는 소프트빵을 치대지 않고 만들도록 안정한 이 공식이랄까? 요 뼈대의 것은 스스로 접어서 만드는 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간단히 설명했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모든 답변은 저의 실제 경험과 테스트에서 나온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무반죽 소프트빵이 접어서 만드는 빵은 어딘가에 이미 검증된 공식을 가지고 와서 한 게 아니라 제가 테스트에서 나온 실제 결과물을 토대로 하나하나 저만 스타일로 구축을 해온 거기 때문에 저조차도 아직 알아가는 중이고 또 발전시킬 여지가 많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이 영상에서는 2021년 5월 그러니까 현재의 저로서 제가 가진 노하우, 보고 겪어온 것을 기반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에 답을 해보려고 해요. 치대지 않고도 빵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캐나다 온 지 막 2달 정도 됐을 때였어요. 남편이 학교를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캐나다 현지인 아저씨네 집에서 방 한 칸만을 빌려서 살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부드러운 한국식 빵이 먹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반죽기를 갖고 있지를 않았고 아니면 반죽기가 없으니까 강하게 치대는 손반죽을 해야 했는데 그건 하기가 싫은 거예요. 힘드니까. 그때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게 바로 무반죽 바게트를 만들 때 쓰이는 방법. 즉 1차 발효 중간중간에 폴딩을 줘서 빵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모닝빵 같은 소프트빵에도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 과연 치대지 않고도 부드러운 빵이 될까라는 생각이었어요. 물론 저도 의심이 들었어요. 왜냐면 닭살결의 부드러운 빵을 폴딩으로 만든다는 거는 저도 베이커리에서 일을 했었고 홈베이킹도 해왔지만 어디서도 본 적이 없었던 그런 개념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랄까 이렇게 편하게 치대지 않고 부드러운 닭살결의 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이미 만천하에 알려져 있어야 정상인데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건 애초에 소프트빵을 만드는데 이 방법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 쓰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그래도 에라 모르겠다. 그냥 실패해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자란 마음으로 기본 모닝빵 배합에 1차 발효 시 텀을 두고 폴딩을 주는 방법을 적용해봤어요. 근데 웬일이에요. 마치 파는 것 같이 폭신한 닭살결의 빵이 나온 거예요.
게다가 맛은 왜 이렇게 좋은지 너무 신기해갖고 남편한테 들고 뛰어가서 이게 된다고, 이게 완전 맛있다고 막 그랬죠. 그리고 너무 신기해서 저와 같은 방법으로 닭살결의 빵을 만드는 방법이 기존에 있었는데 혹시 내가 몰랐던 건 아닐까 싶어서 네이버, 구글, 야후, 재팬까지 인터넷에서 무반죽 모닝빵, 노니드 뭐 이런 말로 검색을 해서 저처럼 1차 발효 중간에 폴딩을 2회해서 치댄 것 같이 부드러운 빵을 만드는 레시피가 있는지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적어도 2018년 12월 시점에는 없었어요. 물론 제 검색 실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제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고수 베이커 분들은 이미 이 방법을 어디선가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적어도 당시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이 될 정도는 아니었다는 건 이 방법이 얼마나 대중적이지는 않은지를 의미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잘 되는데 왜 사람들한테 안 알려진 걸까? 이 방법이면은 반죽기가 없어도 힘들게 손반죽을 막 치대지 않아도 이렇게 쉽게 되는데 이 방법이 왜 안 알려진 걸까? 참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웃기지만 이거 음모인가? 혹시 꼭 돈을 들여서 반죽기나 제빵기를 구입하게 하려는 그런 건가? 라는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어디서 이 방법을 보고 시작하셨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쉽게 빵 만들고 싶어서 어떻게 할까 머리를 막 쓰다가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시작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폴딩 그 자체에 관해서는 이미 베이커리에서 일할 때부터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펀치라는 말로 많이 부르는데요. 어쨌든 이거를 치아바타와 바게트를 만들 때 하나의 공정으로 했었어요. 이제 그때 알았어요. 폴딩을 하면 마법같이 도우가 탱탱해지고 힘이 생긴다는 걸요. 근데 기계로 치댄 뒤에 추가로 폴딩을 했지 폴딩만으로 빵을 만든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폴딩만으로 빵이 된다? 그래, 무반죽 포카치아, 치아바타 이렇게 수분이 많은 레시피들은 원래 이런 게 존재했었으니까. 근데 폴딩만으로도 닭살결의 빵이 된다고? 이거는 정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뭔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가 약간 무너지는 느낌? 어쨌든 그렇게 이 방법의 뼈대를 발견한 뒤에는 제가 추구하는 맛에 뜯어먹는 모닝빵 레시피가 될 때까지 다듬어서 완성을 했고 이제 앞으로 캐나다 사는 동안 반죽기 사기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나는 이 방법으로 빵 해먹고 살아야겠다 싶어서 뭔가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그때 저는 유튜브는 생각도 안 하던 때라서 정말 오로지 저 자신을 위해서 만든 그런 레시피였는데 갑자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서 2019년 5월에 무반죽 모닝빵이라는 이름으로 그 레시피를 처음 공유하게 됐고 1년 정도 지난 뒤에야 이게 인기가 갑자기 많아지면서 그 레시피가 여러분들한테 또 외국분들한테도 많이 쓰이게 되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원리로 치대지 않고도 폭신한 빵이 되는 건가요? 물과 밀가루가 만나면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인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라는 물질과 물이 만나서 글루텐이라는 그물망 같은 구조가 생겨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글루텐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글루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요소? 라고 하잖아요. 그건 재료를 갖고 있는 거죠. 밀가루 안에. 물론 이 둘이 만나기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의 글루텐이 생기긴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그 폭신하고 부드러운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글루텐을 많이 형성해줘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그 글루텐이 이스터 내뿜는 탄산가스를 많이 담아두면서 빵이 풍실하게 부풀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글루텐이 적은 빵에 비해 글루텐이 많은 빵이 더 폭신하게 나오고 단백질이 적은 중력분으로 만든 식빵보다 단백질이 많은 강력분으로 만든 식빵이 더 볼륨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식빵 같은 부드러운 빵을 만들 때 글루텐이 많이 생겨있지 않다면 납작하고 묵직한 빵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부드럽고 가벼운 질감의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글루텐을 많이 형성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 영어로는 kneading,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치대기인 거예요. 손으로 치댈 때는 손반죽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강한 힘과 시간을 들여서 밀가루 반죽, 그러니까 도우를 막 치대면은 글루텐이 막 형성이 많이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치대서 만드는 방법은 도우를 막 치대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치대는 행위를 통해서 발효하기 전에 이미 글루텐을 원하는 만큼 형성시켜 놓은 다음에 발효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접어서 만드는 빵은 발효하기 전에 글루텐 형성을 하지 않고 발효하는 중간중간에 폴딩을 줌으로써 글루텐을 점점 형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보여드리지만 1차 발효 시작할 때는 막 거칠어 보이던 반죽도 1차 발효가 끝나면은 이제 윈도우 테스트를 해보면은 글루텐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이거는 자연의 신비 같아요. 느려서 접어주는 폴딩이라는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정말 간단하잖아요? 종이 접듯이. 이걸 통해서 글루텐 구조가 강화되면서 글루텐이 점점 더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물론 그 글루텐 구조라는 게 우리 눈에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정말 신기하게 사방으로 늘여서 접어줬을 뿐인데 도우에 힘이 생기고 탱탱해지면서 게다가 1차 발효가 끝난 뒤에 도우를 떼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글루텐 막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원리 때문에 굳이 치대지 않아도 글루텐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폭신한 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신기하죠. 이렇게 좋은 방법이 왜 지금까지 대중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니까 왜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식빵 등의 폭신한 빵을 만들려면 꼭 강하게 치대서만 만들어야 한다고 알고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보통의 반죽 레시피의 배합을 사용해서 무반죽으로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네, 일반적인 레시피, 반죽기로 만드는 레시피를 무반죽으로 해도 되냐고 물어보신 거죠? 네,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세상의 모든 빵을 다 해본 건 아니고 빵 품목마다 살짝씩 특성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라고 단정 짓는 거는 좀 무리지만 기본적으로 빵 배합의 기본 근간은 다 같은 뼈대를 갖고 있으니까 경험상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치대는 행위를 대신해서 중간중간 접는 것으로 글루텐을 형성하고 반죽을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거는 밀가루 대비 이스트의 양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테스트해온 것에 따르면은 사람이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다고 느끼는 우리가 생활하는 그 쾌적한 실온 정도에 18도에서 26도 정도의 실온에서 밀가루 대비 이스트가 2%일 경우 1차 발효 시 45분간 15분 간격으로 2회 폴딩, 밀가루 대비 이스트가 1%일 경우 1시간 30분간, 그러니까 30분 간격으로 2회 폴딩을 하면 적어도 모든 소프트 빵류에는 이 방법이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방법을 적용해 보실 수 있다면 기존에 있는 배합에 제 방법을 적용해 보셔도 됩니다. 다만 제 레시피들은 제가 다 테스트하고 안정적으로 나온 것만 배포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직접 해보실 때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려요. 오해 첫 번째, 접어서 만드는 빵은 치대서 만든 빵에 비해 맛이 덜하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접어서 만들었냐 치대서 만들었냐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바로 천천히 발효했냐 빨리 발효했냐에서 오는 풍미의 차이인데요. 흔히 빵의 맛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죠. 질감에서 느껴지는 맛, 그러니까 폭신하고 쫄깃한 그런 질감에서 느껴지는 맛이 있고 은은하게 혀에서 느껴지는 맛과 향에 속하는 풍미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가 만족될 때 보통 빵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품목마다 의도한 빵의 질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보편적인 소프트한 식빵 같은 빵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를 맛의 요소로 보았을 때 치대서 만드는 빵은 치대서 글루텐을 만들고 접어서 만드는 빵은 치대지 않는 대신에 1차 발효 중간중간 접어서 글루텐을 형성하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둘 다 글루텐이 형성되는 거는 같아지는 거예요. 물론 기계로 강하게 치대서 글루텐을 거의 최대한으로 형성시킨 빵이 접어서 만든 빵에 비해서 먹었을 때 좀 더 쫄깃하고 쫀쫀한 맛이 강하게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글루텐이 더 많이 형성되었으니까. 하지만 먹었을 때 매우 큰 차이는 아니고 둘 다 매우 폭신하고 부드럽습니다.
따라서 질감적인 측면에서의 맛에 큰 차이는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두 번째 요소인 풍미는 1차 발효 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가장 기본적인 식빵을 동일한 틀로 동일한 조건에서 만들 경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해보자면 치대서 만들 때 이스트를 많이 쓰고 1차 발효를 빨리 한 빵과 치대지 않고 접어서 만들었지만 이스트를 적게 써서 천천히 발효한 빵을 비교하면 전자가 맛이 덜합니다. 즉, 질감은 같되 풍미가 덜한 빵이 됩니다. 반대로 치대지 않고 접어서 만든 빵이라도 이스트를 많이 써서 1차 발효를 빨리 하면 치대고 1차 발효를 천천히 한 빵보다 풍미가 덜하게 됩니다. 이렇게 맛이라는 것은 접어서 만들었냐 치대서 만들었냐로 결정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발효 시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빵의 품목 또는 만드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는 일부러 발효를 짧게 하는 빵도 있기 때문에 모든 빵이 발효를 오래 해야만 맛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개는 발효를 천천히 한 빵의 풍미가 더 좋고 맛있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도 더운 곳에서 빨리 익힌 김치보다는 저온에서 천천히 익힌 김치가 더 맛있다고 느끼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베이커리에서도 저온 발효빵 12시간 숙성했어요 라는 문구 같은 걸로 광고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광고가 있는 이유도 천천히 발효할 때 더 풍미가 좋은 빵이 되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그럼 이 풍미를 만들어주는 물질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고 요시노 세이치님의 빵의 과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이 물질은 고급 알코올, 유기산, 케톤류, 에스테롤류라는 좀 우리가 눈에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물질들이 빵의 풍미를 좋게 만든다고 하고 천천히 발효할 때 이런 물질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가끔씩 제 방법, 그러니까 치대지 않고 만드는 이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빵이 덜 부드럽게 나왔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게 접어서 만드는 빵이라서 치댄 빵에 비해서 글루텐이 충분히 형성되지가 못해서 빵이 잘 안 나왔다가 원인이 아니라 이스트의 효력에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아예 발효 자체가 잘 안 됐거나 또는 최종 발효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만약 정상적으로만 잘 진행되었다면 접어서 만드는 빵은 매우 폭신하게 잘 나옵니다. 치대지 않고 만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오히려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같은 이스트 양을 써서 완전히 같은 배합으로 두 가지 방법을 해보면 접어서 만들 때 앞에 반죽을 치대는 데 들어간 시간이 빠지고 또 반죽에 부푸는 힘이 좋아서 2차 발효가 빨리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시간이 덜 걸리는 게 돼요. 예를 들어서 모카빵을 만들 때 접어서 만드는 빵 빠른 버전으로 만들면 약 2시간이 걸리지만 반죽기를 사용하면 같은 배합으로도 2시간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꾸우니 레시피는 왜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라고 궁금하실 텐데 그거는 제가 이스트를 적게 쓰고 천천히 발효해 풍미를 높이는 레시피로 구성을 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제가 이 방법을 처음 개발하게 된 게 앞에서 얘기했던 캐나다 아저씨네 한겨울에 서늘한 주방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발효 시간을 좀 길게 잡고 테스트했던 것에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스트 양을 조절해서 빨리 만드는 거, 천천히 만드는 거 둘 다 가이드해서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고요. 소금빵, 부시맨 브레드처럼 품목에 따라 이스트 양을 늘려서 빨리 만들었을 때 더 매력적인 품목들은 빠른 버전 레시피로만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접어서 만드는 빵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길 바래요. 초창기 레시피에도 모두 빠른 버전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가이드 글을 댓글로 적어두었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이렇게 효율적인데 왜 많이 안 쓸까요? 그쵸. 힘도 덜 드는데 시간도 덜 들고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빵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아직 덜 대중적이고 잘 안 알려져서 그리고 어쩌면 치대지 않으면 빵이 잘 될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치대서 만들어 오던 부드러운 빵을 그러니까 강하게 내리치거나
반죽기가 없으면 만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식빵 같은 것까지 치대지 않고 만든다고 하니까 저 같아도 맛은 아마 덜하겠지, 제대로 안 나오겠지, 뭐 치대서 만든 것처럼 나올 리가 없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모른다면. 그러니까 아직 대중적이지 않아서 그럴 뿐 홈베이커들에게는 정말 효율적이고 편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만약에 좀 규모가 작은 소규모 베이커리에서도 이 방법을 응용하면 반죽기를 들이지 않고도 부드러운 빵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매장을 운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폴딩을 한 번 실시할 때 꾸음리처럼 사방으로 4번 접는 게 아니라 10번 정도로 더 많이 접으면 더 좋나요? 테스트 결과 일반적인 식빵, 모닝빵 등의 이런 평범한 빵의 경우는 특별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사방으로 접는 것으로도 충분해요. 물론 10회 접는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4번으로도 충분하니까 굳이 더 많이 접을 필요는 없겠죠. 또한 경험이 적은 초보분들은 많이 접다가 실수로 너무 치대듯이 빵을 과하게 눌러버려가지고 가이드된 시간 안에 반죽이 제대로 다 못 푸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사방으로 접는 것을 권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의 경우에 관한 얘기고요. 약간 심화된 이야기를 하자면 원래 폴딩의 강도는 빵 반죽의 성질 그리고 만드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오슈 같이 이제 기름이 많이 들어간 진 반죽, 리치한 반죽은 강하게 폴딩을 해서 반죽의 힘을 키워주고 또 바게트 같이 이스트가 적게 들어가서 부푸는 힘이 약한 반죽은 폴딩을 할 때 조심스럽게 하는 등 필요에 따라서 강도의 차이를 둘 수가 있어요. 또한 일부러 발효 시간을 늦추려고 하던지 아니면 너무 반죽이 좀 처져 보인다. 그럴 때 힘을 주기 위해서 폴딩을 타이트하게 강하게 할 수도 있어요. 폴딩을 1차 발효 중간에 2회를 주는 게 아니라 3회 아니면 또 그 이상으로 주면 더 좋은가요? 저는 1차 발효 중간에 총 2회의 폴딩을 실시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2회 이상, 그러니까 3회, 4회 어쨌든 제가 가이드 해드리는 것보다 폴딩을 하는 그 횟수를 더 많이 주면 빵의 볼륨이 더 좋아지고 글루텐이 더 많이 형성되는 등의 좋은 효과가 나는지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질문을 꽤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테스트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어요. 오히려 한 번 더 폴딩을 함으로써 발효를 더 많이 하게 되면 과발효될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폴딩 이외로도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한 충분한 글루텐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냥 2회 정도로 하셔도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접어서 만드는 빵 관련해서 레시피를 모아서 책을 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연구한 내용, 팁을 모아서 책으로 엮어서 내면은 여러분들 집에서 좀 더 찾아보시기 쉽지 않을까 싶어서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접어서 만드는 빵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책이 있을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책을 참고해서 이 방법을 시작하게 된 게 아니라서 이에 관한 책을 직접적으로 추천해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시중에 고상진 님이라는 분이 쓰신 무반죽 원불 베이킹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나중에야 알았는데요. 이미 2016년에 출판된 책이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실제로 본 적은 없고 인터넷에서 다른 분들의 이제 후기를 보고 고상진 님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파악한 건데요. 저와는 방법이 조금 다르시더라고요. 어쨌든 시중에 무반죽이라는 말을 제목으로 내세우고 있는 책에는 이 책이 지금 있으니까 서점에서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접어서 만드는 빵을 만들 수 있게 된 그런 영감을 받게 된 거는 다양한 책도 읽고 또 경험을 했었던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무반죽이라는 개념을 처음 알게 된 게 언제였을까라고 되돌아보니까 아마도 되게 유명한 책인데 제프리 해멀만 님이라는 분이 쓰신 브레드라는 책에서였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는 무반죽 관련해서 그렇게 막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무반죽 접어서 만드는 빵이라고 해서 2페이지짜리 정도의 레시피가 실려있는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 책을 무반죽법에 관한 책으로 추천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요걸 쓰신 제프리 해멀만 님의 그 빵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많이 느끼
느낄 수 있는 책이고 또 빵의 다양한 기본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좀 비싸긴 한데 빵에 심도 있게 관심 있는 분들께는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책이 몇 권 더 있는데 그것까지 너무 다 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는 다음에 한번 따로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드라이이스트를 가루에 넣거나 액체류에 넣거나 레시피마다 다르던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차이는 없어요. 그렇게 달라진 이유는 제가 이 방법을 어딘가에 이미 안정화되어 있는 곳에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저 혼자 가설을 세우고 막 실험하듯이 해온 거라 그 사이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 시행착오의 흔적으로 레시피가 조금 달라져 온 게 있어요. 초창기 접어서 만드는 빵의 가장 큰 문제점은 치대지를 않기 때문에 품목에 따라서는 이스트가 다 녹지 못해서 둥둥 뜨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재료 넣는 순서 등을 바꿔오면서 초기 레시피와 최근 레시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인스턴트 드라이 이스트는 그냥 바로 가루 재료와 섞어서 쓸 수 있게 나온 굉장히 편리한 이스트이기 때문에 반죽기를 쓰시거나 손반죽을 하실 거라면 어차피 치대면서 이스트가 녹아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물에 먼저 넣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편하게 재료 안에 직접 투하해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치대지 않는 방법으로 할 땐 빵에 따라서는 이스트가 다 녹지 못해서 둥둥 뜨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액체류 위에 뿌려주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빵들마다 발효하는 시간 텀들이 다르던데 법칙 같은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특별한 법칙 같은 거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얘기한 밀가루 대비 이스트 양에 따른 발효 시간의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접어서 만드는 빵을 시작하고 조금 더 제가 편리한 방법으로 개선을 해오면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맛에 지대한 차이가 없는 선에서는 발효 시간과 벤치 타임의 시간을 줄인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되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 레시피 보시면서 레시피마다 약간 달라진 점이 있네? 그리고 또 예전 거랑 지금이랑 좀 다르네? 이런 게 있다면은 그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저 또한 이 방법을 해오면서 새로운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온 흔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꾸움님은 왜 따뜻한 곳에서 발효하지 않나요? 많이 하시는 오해가 있는데 발효는 꼭 따뜻한 곳에서 해야만 한다라고 알고 계신 거예요. 물론 예전에 저도 그렇게 오해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다들 그렇게 하길래. 근데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효는 꼭 따뜻한 곳에서만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실온에서도 잘 되고 차가운 냉장고 안에서도 돼요. 그러니까 냉장고에서 오버나이트 하는 빵들이 가능한 거고요. 단지 따뜻한 곳에서 하면 발효가 빨리 됩니다. 김치가 빨리 익듯이요. 그러니 꼭 발효기 같은 거 없어도 그냥 식탁 위에 냅두기만 해도 발효는 알아서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빨리 발효한 빵에 비해 천천히 발효한 빵이 풍미도 더 좋아요. 저는 따뜻한 환경을 일부러 조성하고 막 그런 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방치하듯이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일부러 그런 레시피로 만들어 왔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2차 발효할 때 빵을 성형한 모양이나 특성에 따라서는 2차 발효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빵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시간을 단축하는 레시피로 만들기 위해서 오븐 발효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실온에 방치하셔도 발효는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므로 꼭 따뜻한 곳에서 발효를 하지 않아도 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 실온 발효하는 제 레시피를 일부러 따뜻한 곳에서 발효하시면은 과발효가 되고요.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았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 레시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시는 레시피가 있다면은 그 레시피에서 어떤 식으로 발효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발효하는 환경에 따라서 가이드된 시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레시피를 보여주시는 분이 따뜻한 곳에서 발효를 하신다면은 그걸 그렇게 따라 하시면 되고 저처럼 그냥 실온에 방치하듯이 하는 분이라면은 또 그대로 테이블 위에 방치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해요. 꼭 천천히 버전으로 해야만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집에서 계시는 시간이 넉넉한 분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빵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 이스트 냄새에 좀 예민하신 분들께는 천천히 버전을 추천해요. 그게 아닌 간편하고 좀 더 가볍게 빵 만들기를 좀 많이 즐기고 싶은 분들, 풍미 차이에 그닥 예민하지 않은 분들, 보통 빵을 만들면 거의 당일에 다 드시는 분들, 평일 저녁 2시간 정도로 베이킹을 끝내고 싶은 좀 시간이 없는 직장인 분들께는 빠른 버전을 추천하고 싶어요. 분명히 풍미에 한 끗 차가 생기는 거는 사실이지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빠른 버전이 절대 맛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빠른 버전으로 해도 맛있습니다. 저도 빵을 천천히 발효해야 맛있는 빵이 되고 좋은 빵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늘 이스트를 적게 쓰는 방법을 고집하고 있었는데 빠른 버전으로 만들면서 맛있는 빵을 빨리도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빠른 버전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저는 가끔 생각해요. 그냥 뭐든 빠른 버전만 알려드릴까? 아무래도 빨리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고 저 또한 빨리 만드는 게 부담이 없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집에 있는 시간도 넉넉하시고 그냥 천천히 집안일 하시면서 만드시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굳이 뭐 이거를 빼버리고 뭐든지 빨리 만드는 걸로만 또 하면 또 좋은 걸 하나 못 알려드리는 게 되는 거니까 둘 다 하자라는 생각으로 둘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어서 만드는 빵, 그러니까 무반죽으로 만드는 소프트빵에 관해서 꾸준히 받아온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봤어요. 도움이 되었을까요? 저 나름대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덧붙여가지고 대답을 해봤는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 했기를 바라고요. 아마 영상이 30분 이상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하나로 묶어서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이 방법을 제가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찌 보면 저한테도 이게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개념이었고 뭔가 정착된 개념을 알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실험으로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했던 게 이 방법을 시작할 수 있었던 원천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방법을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편견 없이 기존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베이킹을 연구해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 좋은 방법이나 아이디어가 있어서 기존의 것이나 이미 제가 했던 것조차 뒤집어 버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가짐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이 집에서 직접 만드는 빵을 즐기는 행복을 많이 느껴주시면 저도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마도 다음 Q&A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